항상 햇살만 내리쬐는다면 그곳은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브라질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말입니다. 누구나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시행착오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슬럼프를 겪지 않고 수험 기간을 마칠 수 있기를.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실패와 슬럼프와 시행착오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공부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훗날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추억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수험 생활이 초라할수록 그 승리는 화려합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면 웃으면서 맞아봅시다. 애써 비를 초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찾아온 비를 괴로워하지는 맙시다. 세상 만물이 비를 머금고 자라나듯이 그 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우리의 머리 위에 비가 내리면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제가 북경 여행에서 아주 작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도록 혹시 여행 가시게 되면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첫날 여행 갔을 때 왕부정 거리라는 곳을 갔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살던, 그러니까 되게 고급 동네라는데 저희가 간 곳은 그런 고급 동네가 아니고요. 그냥 먹자골목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들을 아주 많이 파는 곳이에요. 우리 왜 저기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호떡 가게, 무슨 호빵 가게, 튀김 가게, 어묵 가게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마 북경 여행 코스에는 빠짐없이 들어있는 그런 거리일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떼밀려서 다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가이드님이 추천한 대로 믿을만한 집에서 전갈 튀김도 맛을 보았고 요구르트도 먹어보았고 또 중국 현지의 양꼬치도 먹어보았죠. 그리고 나서 자유시간을 주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데 정말 별의별 길거리 음식들이 다 있었거든요. 새를 튀긴 것도 있고 소 천엽을 잘게 쓸어서 거기다가 육수를 부어서 국수처럼 후룩후룩 떠먹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무척 많았습니다. 아, 재미난 거는 떡볶이도 있었네요.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 파는데 아무리 봐도 떡볶이처럼 생긴 거라서 간판을 자세히 보니까 한국식 어쩌고저쩌고 라고 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이 북경까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건은 그 중에 어느 과일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일들을 잘게 썰어가지고 커다란,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담아주는 투명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그런 커다란 플라스틱 컵에다가 조각 과일을 썰어서 파는 집이었거든요. 날이 무척 더웠기 때문에 저는 그 과일 컵을 달라고 했는데 수박이 가득 썰어져 있는 컵이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한테 얼마냐고 물으니까 우위엔이래요. 5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오케이 표시라고 지갑을 꺼내서 5원짜리 하나 주는데 그 사람이 그 수박 위에다 소스를 찍 뿌리더니 5원이 아니라 15위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위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5원이라고 얘기 들을 때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10원짜리를 더 꺼내서 줬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받았죠. 그 수박에 포크를 콕 찔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뜨더니 25위엔이라고 우리식 발음을 하는 거였어요. 그 위에 있는 가격표를 보래요.
가격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5위안도 있었고 15위안도 있었고 25위안도 있었고 물론 그랬습니다. 근데 메뉴판에 있는 이름들을 한자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소스는 뿌려져 있었지 그중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서 입에 우물우물 하고 있지 하는데 그 사람이 25위안이라고 우리식 발음을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10위안짜리를 하나 더 꺼내서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봤는데 씩 웃어요. 돌아서서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5위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았고 그 다음에 15위안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갑다 했는데 15위안이 아니라 나중에 25위안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아까는 당황스러워서 그냥 12위안짜리를 차례차례 꺼내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에 들었던 게 그냥 5위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컵에 들어있는 수박 조각이 비싸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25위안이라면 1위안당 200원이니까 5,000원이거든요. 한 컵에 아무리 비싸야 2,000원, 3,000원이지 25위안은 분명히 제가 중국말을 못하고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리숙하고 중국말을 잘 못해서 그 자리에서 아니다, 싫다라고 표현을 못해서 그냥 당황함과 함께 꺼내준 거긴 했는데 곰곰이 뜯어봐도 아무래도 그 웃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속임수를 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몹시 나쁘더라고요. 수박도 별로 맛도 없고 그래서 몇 조각 집어먹다가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중에 다 모인 자리에서 가이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가게들 사기치는데 많으니까 물건 사기 전에 얼마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사라고 말이죠. 함께 간 다른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중국 가서 전에 역시 사기당했던 이야기인데 택시를 타고 북경대를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택시 운전사분이 북경 공업대를 갔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북경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난 당신이 북경 공업대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북경대를 갔대요. 그만큼 택시 미터 요금을 이제 다 받은 거죠.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어수룩한 여행객들에게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리저리 작은 사기들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를 사기고 제가 저희 버스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그런 거 났었거든요. 중국 그 요우커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 데서 작은 이익을 보려고 가격을 뻥튀기 하고 물건을 반만 주고 또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 서울 시내를 한참 돌아서 거기에 데려다주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서 관광객들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가 되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속임수를 당한 사람이 반드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또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왠지 이 사람이 지금 나 속이는 것 같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당하면은 사실 재산적 손해야 그거 1,000원, 2,000원 얼마 되는 게 아니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사람한테 속았다는 그 느낌이 그 가게 혹은 그 왕부정거리 전체 또는 중국 여행 전체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혹은 살짝 손해를 끼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주 조그맣게 새끼 손톱보다도 작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드러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손해를 끼친 상대방으로부터 인간적인 신뢰를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만 알고 100, 1000, 1만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작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 성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그런 짓을 저지르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왕부정거리에서 돌아오는 버스에 앉아서 조금 전에 사 먹었던 무려 5,000원짜리 수박 조각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임수를 당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곱씹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 신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장의 내용들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혼자서 가라. 가치 있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다. 힘은 활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순간에 소멸한다. 힘은 과거에서부터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순간, 시면을 뛰어넘는 순간,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속에 존재한다. 영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과거의 가치를 영원히 떨어뜨리고 모든 부를 가난으로 바꿔놓고 모든 명성을 수치로 뒤바꾸고 성인과 악한을 혼동시키고 예수와 유다를 같은 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 신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영혼이 존재하는 한 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언가에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힘이다. 신뢰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피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차라리 신뢰하는 주체에 대해 이야기하자. 주체는 활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물의 원리에 나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나를 지배한다. 영혼의 인력에 의해 나는 그의 주위를 빙빙 돌 수밖에 없다. 뛰어난 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아름답게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덕이 지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유연한 태도로 원리를 받아들인 개인이나 집단이 그렇지 못한 도시와 국가, 왕, 부자, 시인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제압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은 축복받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것은 자기 신뢰라는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논의에서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사실이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 가진 속성이다. 그 속성의 하위 형태인 만물의 가치는 그 속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포하고 있는 만큼의 덕에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상업, 농경, 수렵, 고래잡이, 개인적인 영향력 등은 덕과 불순한 행위가 공존한 예로서 나의 흥미를 끈다. 자연계에서도 종의 보존과 성장을 위해 같은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힘은 자연계에서 정당성의 근본 척도이다. 자연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존재가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한 가지에 집중된다. 그러므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헤매지 말고 만물의 근원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에 머물도록 하라. 이 신성한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해 인간과 책과 제도라는 침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자. 침입자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에 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소박함으로 그들을 판단하자. 자신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유순함을 통해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풍요함에 비해 자연과 운명이 준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대중에 불과하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경외심을 품지 않는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집에 머물면서 내면의 큰 바다와 교류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남의 항아리에서 물 한 잔을 구걸한다. 우리는 혼자서 가야 한다. 나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교회를 좋아한다. 어떤 설교보다 그것이 더 좋다. 자신만의 성역이나 신전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얼굴은 얼마나 초연하며 순결하게 보이는지. 그러므로 항상 고요하게 앉아 있어야 한다. 내가 앉아있는 벽난로 앞에 친구나 아내, 아버지, 아이가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은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잘못을 떠안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인류에게 나의 피가 흐르고 나에게 인류의 피가 흐른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들의 성마름이나 어리석음을 본뜨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고립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자기만의 성역에 있으려 할 때면 때때로 온 세상이 공모해서 사소한 일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친구, 의뢰인, 자녀, 질병, 공포, 결핍, 자선 등이 한꺼번에 몰려와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소리친다. 어서 이쪽으로 나오라. 그러나 움직이지 말라. 그들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당신의 우유부단한 호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괴롭힐 힘을 준 것이다. 누구도 나의 행동을 통하지 않고는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욕망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 거짓된 친절과 거짓된 애정을 점검하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속고 속이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더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여, 어머니여, 아내여, 형제여, 친구여. 나는 지금까지 외견만을 쫓아 당신들과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는 진리의 소유물이다. 지금부터 나는 영원의 법이 아닌 어떤 법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혈연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모를 모시고 가족을 부양하고 한 아내의 순결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새롭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의 관습을 그대로 따를 생각은 없다. 나는 나 자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제 더는 당신들을 위해 나 자신을 파괴할 수 없다. 또 당신들을 파괴할 수도 없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당신들이 사랑해준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만약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시원한 것이 성스러운 것이라 믿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저 해와 달 앞에서 언제라도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당신들이 고상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선적인 관심을 베풀어 당신들과 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진실하다 해도 그 진실이 나의 진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면 당신들은 자신의 동료에게 충실하라. 나는 나의 동료를 찾을 것이다.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불쾌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당신들도 곧 나 자신의 본성뿐 아니라 당신들 자신의 본성이 말하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진실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의 자유와 힘을 팔아버릴 수는 없다. 게다가
누구에게나 이성의 눈을 뜨는 순간 절대 진리의 영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거부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도덕률을 폐기하자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대담한 감상주의자는 철학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죄를 미화하려 한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무시한다 해도 자신의 의식에서는 도망칠 수 없기에 우리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 참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속죄함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기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죄를 씻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을 택한다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사촌, 이웃, 고양이나 개와 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 생각해보자. 이 가운데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없었는지 되짚어보자. 하지만 이런 외부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면죄를 선언할 수도 있다. 나에게는 단호한 주장과 완벽한 궤도가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의무라고 부르는 임무 가운데 내게는 의무가 아닌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세상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규율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생활해보라 말하고 싶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스스로 엄격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면에 신과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의 마음은 높고 그의 의지는 충실하며 그의 시야는 맑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교의가 되고 사회가 되고 법이 된다. 소박한 목적도 그에게는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철칙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사회라고 불리는 것에 요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런 종류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마치 근육과 심장을 빼앗겨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소심하고 맥없는 울보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운명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서로를 두려워한다. 우리 시대에는 위대하고 완전한 인간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생활과 사회 현상을 혁신할 남자와 여자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 상태에 있다. 자기 자신의 욕구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제적인 힘에 걸맞지 않은 야망을 갖고 있으며 밤이나 낮이나 다른 사람들에 기대어 구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살림살이는 구걸하는 거지나 다름없다. 우리의 예술, 직업, 결혼, 종교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선택해 준 것이다. 우리는 말로만 전사일 뿐이다. 운명이라는 고된 전장에서 강한 힘이 솟아나는 법인데 우리는 그런 전장에서 달아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 일을 시작해서 실패하면 완전히 풀이 죽어버린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명석한 천재가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취직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크게 상심해서 나머지 인생 전부를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그 자신이나 그의 친구들 모두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와는 반대로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차례로 온갖 직업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 들어가고 대지주가 된다.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도 그는 언제나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인형 같은 젊은이 100명에 맞먹는 가치가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걷고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한 가지 기회가 아니라 100가지 기회가 있다.
자기 신뢰를 실천하면 새로운 힘이 모습을 드러낸다. 신의 말이 몸을 얻은 것이 인간이며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정을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법률과 책과 우상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자기 안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가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존경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일과 인간관계, 종교, 교육, 연구, 교제, 재산, 관념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직껏 여행이라는 미신에 매혹당하는 것은 자기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이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탈리아와 영국, 이집트를 숭배한다. 이처럼 영국, 이탈리아, 이집트, 그리스를 신성한 땅으로 숭배하게 된 것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이 곧 지구의 지축이나 되는 듯 자신들의 땅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내부에서 힘이 넘쳐오르면 그는 자신의 의무 속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발견하게 된다. 영혼은 여행자가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집에 머무른다. 필요나 의무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있고 때때로 외국에 나가기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을 때와 다름없다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런 표정을 본 이들은 그가 지혜와 덕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상인이나 시종이 아니라 마치 군주처럼 당당하게 도시와 사람들을 방문한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곳을 사랑한다면 나도 예술과 학문, 박애를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심술궂게 반대하지 않는다. 여행의 목적이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굉장한 무엇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즐기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다. 여행은 어리석은 자의 낙원이다. 한 번이라도 여행을 떠나보면 어디에 가더라도 그곳이 그곳일 뿐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집에 앉아서 나폴리나 로마를 상상할 때면 이국적인 도시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슬픔 따위는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짐을 꾸리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항해를 해서 마침내 나폴리에서 아침을 맞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엄연한 현실, 곧 내가 도망쳐온 슬픈 자아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가차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바티칸을 방문해 궁정을 돌아본다. 경치와 암시에 취한 척 가정해보지만 사실은 도취되지 않는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분신인 거인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여행을 열망하는 것은 지적 활동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한층 깊은 불건전함을 보여주는 징후다. 지성이란 본래 방랑자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인데 현대의 교육제도 탓에 불안정한 성격이 더욱더 강해졌다. 육체가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 상황일 때 우리의 마음은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모방한다. 그 모방이란 바로 정신의 여행이다. 우리는 이국적인 집을 짓고 외국의 장식품으로 선반을 꾸민다. 자신의 의견과 취미, 능력보다 과거의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흉내내며 산다. 그러나 예술의 번성기에 그 예술을 창조한 것은 언제나 인간의 영혼이었다. 예술가는 자신의 정신에서 모델을 찾는다. 자신의 느낌을 기준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했다. 우리가 구태여 도리아 양식이나 고딕 양식을 흉내낼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아름다움과 편리함, 위대한 사상, 기이한 표현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현대 예술가가 희망과 애정을 갖고 자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한다면 그가 사는 곳의 기후와 토양, 사람들의 요구, 정부의 관습과 형식 등을 검토한다면 그는 이 조건에 들어맞고 나아가 취미와 정서도 만족시키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자기 신뢰의 3번째 장, 혼자서 가라를 나눠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택한 이 교재가 괜찮은 것인지 불안해하는 분들 말이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수험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택한 교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요, 그냥 누렁 황소처럼 꾸준히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책을 택했다가 저 책을 택했다가 이 강사를 들었다가 저 강사를 들었다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이 택한 방법이 혹은 택한 교재나 강사가 최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꾸준히 노력하고 많은 양의 공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에서 역량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어떤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택하는지를 적당히 살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좌고 우면 흔들리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한 가지, 노력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라는 이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자기 신뢰의 나머지 한 장이 더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마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의지를 다지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